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자, 오늘 알고 싶은 정치권 이슈의 내막을 속속들이 들여다봐줄 우리 막점 막후의 형님들 모셨습니다. 먼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JYP 박진영입니다. 네, 요즘 많이 논평을 하세요. 많이 써야 되는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주로 공격수 역할을 상당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의 출발은 늘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좀 공격입니다. 공격하다가 수비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의 장성걸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놀랍습니다. 저희 방송이 좀 시차가 있어요. 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장 소장님이랑 저랑 호칭 형님. 좀 하고 장원이 형.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지난 녹화 때 우리 막전막후 녹화에서 한 이야기는 다른 방송에서 방송되기 전까지는 하지 않겠다. 네. 만약에 한다면 내가 MC 장원을 형님으로 모시겠다. 그랬는데 장원이. 엄청 하시더만요. 그새 했죠. 장원이. 이 얘기는 다른 방송 가서도 절대로 안 할게요. 이건 좀 나가면 이따 편집 부탁하면 안 됩니다. 안 되겠죠? 절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 바꿔서 교감이란 단어만 바꿔가지고 딴 데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형이라고 부를게요. 자, 그리고 막전 막후의 팩트체커죠.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정치부 기자들 선거 때 가장 바쁘다 하던데 지금 바쁘죠? 야당, 여당 어디가 바쁠까요? 지금 야당 기자들이 정말 바쁜데요. 이제 단일화 때문인데 이 단일화 상황이 하루하루 다른 건 물론이고 시간마다도 계속 상황이 다르거든요. 네. 처음에 경쟁력 한다고 했다가 막 적합도 한다고 했다가 두 개 동시에 한다고 했다가 막 난리도 아니에요. 계속 말을 바꾸니까 기자들이 쓸라 하다가 또 가고 쓸라 하다가 또 가고 계속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난항과 난항을 거듭하다가 급기야 서로 양보 배틀까지 벌였던 것 같아요. 단일화를 둘러싼 팽팽한 기싸움 대체 어떤 내막이 있는지 또 과연 이 단일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것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꺾고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야권의 날카로운 창과 든든한 방패가 되어 싸우고 반드시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어디에 있었는가는 깨끗이 잊기로 합시다. 자, 먼저 단일화 협상 어려울 거는 알았지만 정말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경선 많이 치러보셨잖아요. 단일화가 원래 이런 겁니까?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단일화요. 이번엔 되게 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결론을 내려놓고 중간에 룰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네. 제가 그냥 안철수 후보 쪽 그리고 오세훈 후보 쪽 사람들 잘 알아요.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야? 아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적합도 플러스 경쟁력 반반 섞으면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최후로 양보할 수 있어. 양쪽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반반 섞고 살 것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전에 여권에서 단일화 많이 했었잖아요. 예전에. 단일화라는 것은 정치 행위에서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략적이라고 비판을 합니다만은 정략조차도 사실은 정치의 본질입니다. 네. 정치라는 것 자체가 이기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일화는 역대급 막장이었다. 막장이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거의 사극이야, 사극. 이라는 김종인 위원장을 말씀. 그렇죠.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황후가 2명이나 등장했습니다. 황후가 있어요? 예. 예. 황후가 개입한다 이렇게 서로 근데 맞받아졌습니다. 이름이 같잖아요. 예? 이름이 같잖아요. 그렇죠. 놀랍게도 같아 이름이. 동명이인 황후야. 야, 진짜 이거 막장이야. 예. 또 마지막 날 가서 서로가 러브라인이 다시 형성됩니다. 그렇죠. 30분 시차를 두고 서로가 먼저 양보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거의 이거 그러니까 저만 원 찍고 나오면 다시 사랑하게 되는 옛날에 막장 드라마 생각나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막후니까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예. 룰 협상 과정에서 하나의 보도되지 않은 하나의 문구 가지고 되게 티격태격 많이 싸웠어요. 네. 물어보잖아요. 네. 적합도 경쟁력 물어봐서 누구 지지합니까? 라고 하고 나서 저는 지지하는 사람 없는데요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지지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국민의힘 후보 경선할 때 오세훈 후보가 이긴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양쪽에 물어봤어요. 예. 아니 이런 문항이 들어가면 예. 당신네들이 유리하냐? 당신네들이 유리하냐? 그랬더니 그 대답이 웃겼어요. 서로 유리하다. 서로 유리하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가지고 되게 싸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둘 다 이거 원만하게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그렇죠. 예, 서초구 내곡동 106번 집, 이 땅 정말로 모르셨습니까? 이게 내곡동의 그 문제에 저희 처갓집 땅 수용된 땅이고요. 서로 협의할 때 패널은 안 쓰기로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연락 못 받았고요. 거짓이 밝혀진다면 책임지시겠네요. 책임을 지는 정도가 아니라 후보직 사퇴하겠다니까요. 저는 오 후보님께서 단일 후보가 되시면 선대위원장 맡아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입당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도 막장 드라마만 봅니다. 네.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렇게 막장 드라마만 즐겨보는 사람인데 이번 야권의 단일화 어땠느냐? 재밌었습니다. 예.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 유선전화 10%를 넣느냐 맞느냐 그리고 언제 하느냐 갖고 이제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국민이 그러니까 지난 13일, 14일 날 여론조사 네.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두 군데서 유선전화를 넣으니까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측이 좀 궁색했던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닌가요? 약간 유선은 약간 연령이 좀 많은 분들이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자꾸 하자고 했던 게 근데 아니에요? 객관화된 수치가 나왔어요. 예. 객관화된 수치에서 유선전화 20%를 넣으니까 네. 그 두 군데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고 어쩔 수 싶겠네요. 없이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은 좀 명분이 좀 약했다. 말씀드려요. 네, 그런데 좀 희한했던 게, 이 겉모습만 보면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정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미담 속출이었습니다. 이 양보왕 선발대회. 야, 이 경선이 양보왕 뽑는 경선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 부분 양보하겠습니다. 요구한 단일화 방식을 수용하겠습니다. 서로 양보하겠다고 기자회견들을 하고 그랬는데 또 속내는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네. 내곡동 이야기도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를 했고요. 오세훈 후보는 경선 앞두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선긋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둘 다 속내는 좀 다를까요? 양보는 했지만 겉으로 당연하죠. 그 양보가 왜 자꾸 생겼냐면요. 19일까지 단일화된 상태에서 등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단일화 실패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먼저 양보했어.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사실은 양보라는 게 네. 이 나중에 있을 여론조사 경선에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었던 거죠. 이게 양보 경쟁이 맞긴 맞는 게요.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나는 게 양보가 맞는데 무슨 양보냐면은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장을 서로 양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말이 양보다?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안철수 후보는 예전에 그 12년이나 17년도에 대선 나갔던 경험이 있고 대선 후보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성이 있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당대표 선거도 나갔었고 또 최근에 지지율 상승하면서 범야권 대권 후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단일화가 안 되니까 이분들이 조금 양보는 양보인데 대선을 가기 위한 양보가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왔었고요. 네. 실제로는 좀 단일화가 쉽지 않았던 게 지지율 역전 현상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의힘 경선 끝나기 전만 해도 분명히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훨씬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가 예상을 깨고 네. 그 국민의힘 후보로 선정이 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분명히 안철수 후보는 뭐 미약하지만 약간 하락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문항을 뭐 어떻게 하냐, 뭐 유선전화 비율을 넣냐 이런 게 되게 자잘해 보이지만 이런 거 하나로도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단일화를 합의하는 게 쉽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약간 끌고 끌어서 하면 선거에 계속 영향을 끼치고 컨벤션 효과도 계속 되고 야권에 나쁠 건 없다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예. 발표됐을 때 같이 손 흔들어주고 그렇죠. 약속했던 것처럼 선대위원장을 수락해주고 같이 선거운동을 같이 해주게 된다면 지난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 막장 드라마는 잊어버리고 아하. 핑크빛
우리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러브라인만 생각할 것이다. 근데 그런 효과가 선거를 앞두고 임박해서 하는 것이 네. 더 효과가 크다. 오히려 라고 효과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권 입장에서 이 야권의 이 단일화 모습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단일화 안 되는 게 제일 좋았는데 참 솔직해서 좋아요. 좀 너무 솔직하세요. 뭐 그렇죠. 뭐 좋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예. 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피로감을 줬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단일화라는 것에 대해서 컨벤션 효과로만 생각하는데요. 국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경로와 과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냅니다. 그 과정들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정책적인 합의가 있었는가, 아니면 이분들이 정략적 욕심을 가지고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서 그 과정에서 약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내곡동 땅 의혹을 끄집어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당에서 여권에서 나중에 비판할 때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끄집어냈던 것처럼 하면서 토를 달 수 있는 명분이라든가 이런 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단일화 효과가 시간이 지리해지면서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번호가 2개 다 찍게 나오지 않습니까? 투표 네. 용지가. 네. 거기에 대해서 사표 심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사퇴라는 거를 찍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찍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2010년에 예. 경기도지사 선거 때 심상정 후보와 유시민 후보가 인쇄지에 찍힌 이후에 단일화가 됐습니다. 아하. 근데 심상정 후보를 찍은 표가 18만 표나 나왔습니다. 무효표가.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유시민 후보가 한 네. 20만 표 정도로 맞습니다. 적는데요. 정말 거의 근접한 숫자까지 나왔기 18만이 때문에 무효고 또 정의당이나 뭐 그때 당시 그렇죠. 기분 나빠서 찍으러 가지 않은 사람도 참석하지 있었을 않은 분도 거고, 있을 거고. 이런 효과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19일까지 이제 한 사람만 올라가는 걸로 네. 단일화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이유인 거죠. 그게. 맞습니다. 자, 단일화를 하면서 가장 좀 비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데요. 후보 단일화에 걸림돌이 되어온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실무 협상을 한다는 것은 또다시 다른 방해꾼이 등장해가지고 이 일을 그르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 확신합니다. 한마디로 김종인 위원장은 이거 혹시 단일화 원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왔는데 상황 얘기도 했었죠. 비판도 있었죠. 김종인 위원장 책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엄청 책임 있죠. 제가 이제 뒷얘기 해드릴게요. 예. 목요일 날 오전에 이거 딴 데 가서 절대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다 하던데요. 안 할게요. 죄송한데 중요한 건요. 이 이후에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 안 하신 거는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지난주 목요일 날 비대위를 했어요. 거기서 비대위원들을 모아놓고 김종인 위원장이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지금 안철수로 단일화되면은 국민의힘 끝장난다, 대선도 못 치른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협상을 하고 뭐 이런 거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 안철수 후보는 그냥 이번에 정계 은퇴시킬 정도로 압박을 해야 된다. 이야, 세게.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뭐 왜 룰 협상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고 네. 엄중하게 거기다가 막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찾아갔거든요. 네. 아니, 제가 좀 양보해가지고 유선 전화 안 받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앉아봐라. 너 말이야, 조건부 불출마 해가지고, 거의 뭐 정치생명 끝나는 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당 후보까지 되게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또 무슨 단일화 협상을 한다고? 양보한다고? 정치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엄청나게 혼냈대요. 그래가지고 봐보세요. 그 당시에 목요일날 그냥 오세훈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만나고 나와서 뭐 위원장님께 말씀 잘 드렸습니다. 뭐 앞으로 더 그 정도만 단일화 얘기해요.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한 내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의 책임이 51%. 예. 제가 얘기하는 51%는 100% 책임이라는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 아니었으면 진작 단일화 됐을 것이고, 예를 들면 민주당의 후보인 박영선 후보를 한 번도 비판하지 않았어요. 박영선 의원에게 내가 말이야 당신 서울시장 후보를 만들려고 했는데 라고 지난 민주당 그때 당대표인가 비대위원장 했을 때 박영선한테 얘기한 그런 사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영선 후보를 비판하지도 않고 흠잡을 데가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뭐 아예 잊어버렸잖아요. 자기가 들은 말 안 해. 근데 왜 안철수 쪽을 비판하냐 그 얘기를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박영선 후보를 비판하지도 않고 단일화에 대해서도 진도를 못 나가게 하는 것을 보면, 아니 무슨 뭐 엑스맨이야? 이러한 얘기도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 정말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속내가 궁금합니다. 이게 단일화를 좀 더 시끄럽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끔 하려는 고도의 정치적인 수다라는 분석도 있고, 이 안철수 후보를 고사하기 위한 작전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두 가지 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비호감도가 있는 것 같아요. 원한이나 이런 게 있나 봐요. 안 좋은. 원한이라는 구원이라 표현은 하나요? 좀 네. 그렇고 네. 이분이 이제 어른으로서 보기에 아하. 얘는 함량 미달이야. 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예, 뭐 이장감도 안 돼. 뭐 이런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으로 끌고 온 거죠. 사실 초반에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앞서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폄훼 발언이라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지도가 올라갔고 지금은 거의 역전되거나 이제 비슷한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식적으로 그런 전략을 썼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2% 보태준 거는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당을 세게 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오세훈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표가 결집되는 그런 상황도 똑같이 생겨준 거죠. 네. 이 기자님요? 예. 네, 확실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랑 안철수 후보가 좀 악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조금 큰 것 같은 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예전에 정치 시작하기 전에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일인데 이제 2011년도 청춘 콘서트 하면서 돌아다닐 때 네. 김 위원장한테 조언을 구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김 위원장이 정치 제대로 배우려면은 출마해서 들어와라. 피해로 가라. 그렇죠. 예,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가기 싫습니다. 그런 데를 왜 갑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좀 다른 이유로 각자 그때부터 좀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하고요. 2016년도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나와서 국민의당 만들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막 싸우기 시작해요. 정치를 잘못 배웠다는 둥, 뭐 차르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감정이 골이 깊었던 것이 이번에도 결과적으로 김종인 위원장한테 안철수는 안 된다는 그게 기저에 깔려 있어서 이렇게 조금 단일화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듯 뭐 말듯 한데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사퇴를 외치는 분들이 김무성 전 대표, 이재호 의원 이 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 목적이 있죠. 아, 목적 있어요? 예, 그 끝나고 난 뒤에 여기도 이제 당 대표 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예, 근데 이 서울, 부산 2연승을 거두게 된다. 그랬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계속 가자. 이런 이야기가 저는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견제도 되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김무성 대표도 당 대표의 생각이 있다. 당 대표로 예, 새로 나올 수 그런 있다. 이야기 들었고 또 뭐 예. 외곽에 있지만은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합의가 안 되는 거는 나는 뒤에 김종인 위원장의 소위 심술이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문에 복당이 안 됐지 않습니까? 화가 그런 많이 측면에서 나 이제 있어요. 복당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박진영 부대변인님의 분석은 반만 맞고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틀린 부분. 저는 전직 김무성 대표의 핵심 측근 오른팔로서 우리 장원님 또 장원 형님 여기 또 뒷얘기가 있어요. 네, 뒷이야기 좋습니다. 이제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꺾고 국민의힘 이제 후보가 됐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김무성 전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 저 뭐 형님 저희 좀 선대위에서 뭐 고문이나 뭐 이런 것 좀 맡아주세요. 그랬더니 흔쾌하게 김무성 대표가 아, 그래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거기다가 뒤에 덧붙인 말이 뭐죠? 있어요. 사실 나 안철수 후보 조금밖에 안 도왔다 오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돕긴 도왔다는 얘기잖아요. 돕긴 도왔죠. 이래저래 뭐 다 걸친다 이 말씀이신 것 같긴 하네요. 그게 이제 당대표직도 그만두시고 외로우니까 여기저기 다 친하게 지내시는 거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또 사라져야 선거에 사라져야 여러 가지 본인의 정치적인 활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지 서울시장 승패와 관련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선거를 통해서 이기려면 신의적 효과가 극대화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얘기했어요. 인쇄 전에만 되면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선거운동 하기 전에만 해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투표용지 인쇄되면 조금 불리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정권 견제론, 정권 심판론이 유례 없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야권 단일 후보, 그냥 오세훈이든 안철수든 그냥 누구나 한 명만 나와라. 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정권을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 팽배해가지고 무슨 좀 불리할 것 같다, 뭐 조금 뭐 덜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의 전망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종적으로 끝까지 용지 인쇄들까지 계속 사퇴를 안 하면 그냥 찍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뭐 가장 그거는 좀 그래도 무효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이미 2번이랑 4번으로 등록은 한 상태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29일이 투표용지의 인쇄 시작일인데 이 전에 하면은 사퇴가 찍힙니다. 뭐 안철수든 오세훈이든 옆에 그러면 이제 유권자들이 다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29일 이후에 하면은 사퇴가 안 찍혀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수치상으로는 사전 투표 전날에도 할 수 있긴 한데 네. 그러면 아까 말한 심상정 사례처럼 단일 결과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태가 찍히는데 거기 찍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너무 있는 좋아서.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거든 찍는 이게 사람. 왜냐하면 단일화가 너무 긴박하게 하면 유권자들이 받아들이질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단일화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데 그래도 사퇴라고 이름이 찍히냐 안 찍히느냐에 따라서 단일화 효과가 좀 차이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용지 이런 부분으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철수 후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선 결과 상관없이 입당하겠다. 이 합당 카드 같기도 입당 카드 같기도 하고 중도 확장을 계속 외쳤잖아요. 이거는 좀 뭔가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되게 헛발질이라고 생각해요. 또 헛발질입니까? 네, 다 왜냐하면은 비판하시네요. 다. 충도에 강점이 있는 분이 갑자기 보수 우파 쪽에로 예. 방향을 틀었어요. 아하. 그럼 충도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요? 일관성 있지 않은 행보는 정치인에게 가장 나쁜 일입니다. 그거를 극명하게 안철수 후보가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과연 정치적인 판단력이 제대로 있느냐라는 비판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대권 후보로 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외곽에서 삼지대에서 다시 어떤 대선 후보의 길을 가겠다?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는 되게 불리한 제안이었지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정치적인 활로를 좀 넓혀준 부분이 있다. 저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입당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안 한다고 했다가 이제 또 몰리니까 또 입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앞뒤가 늘 안 맞는 분이에요. 항상 안 맞다. 이게 안철수 현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게 민주당 보시면 때도 뭐 그랬습니까? 늘 그래 왔습니다. 예. 고생했습니까? 제가 뭐 차마 밝힐 수는 없지만은 알겠습니다. 저는 뭐 사적 공간에 있었던 일을 제가 밖으로 내뱉지 않는 기본적 정치적 잠깐, 도의를 지닌 사람이기 사적 때문에. 공간에서 내가 뒷얘기를 다 해줬는데 그럼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 네. 저기 장 소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근모 의원이라든가 늘 이제 그런 이야기 했지 아까 않습니까? 저보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시선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걸 어떻게 해서? 아, 이거 이상하다 이거. 좋습니다. 예. 예,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이 생명 연장의 꿈이 있기 때문에 합당을 해가지고 예, 대선까지 쭉 가려고 할 겁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뭐 요구르트입니까? 예? 생명 연장의 꿈을 갖고 있게? 늘 뭐든지 마셔야지 새로 마셔야지. 서울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ES 서울 디지털 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 지원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 오늘 뭐 지금 시간 배분상 여당 안 할 수가 없는데 야당만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자체가 완전 야권 쪽으로 단일화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여권으로서 막 참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박영선 후보가 10만 원 주겠다 이 얘기해서 여기에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좀 더 큰 논란이 돼야 돼. 아, 더 논란이 돼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막장이라고 비판하면서 본다니까요. 시청률 높다니까요. 예, 실제로 이제 뭐 표퓰리즘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무상급식 처음 나왔을 때도 표퓰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대부분 이제 보편화됐어요. 더 과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90년대 후반에 우리가 전국민 의료보험 할 때 네. 그때도 표퓰리즘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냐? 근데 이제는 당연히 누려야 될 복지 정책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재난지원금 문제도 앞으로는 좀 더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수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게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려면은 야당이 열심히 좀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네. 표퓰리즘이다, 매표행위다 이런 공격 계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격할 생각 있습니까? 야당은 20만 원 주기로 결정. 그러면 50 갑니다 이쪽도. 그럼 뭐 계속 그런 공격. 야, 진짜 전략가예요. 우리 장 소장님. 정말 전략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매표행위라고 공격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선거를 앞두지 않고 지난 뭐 장관 시절이나 국회의원 시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으면 진정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겠지만 지금 선거 판세가 너무 안 좋으니까 반전시키기 위해서 작년 4월 총선에 우리가 재미를 봤던 재난지원금 주겠다? 이것은요 정말 국가 운영에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답지 않아요. 어차피 근데 공약이니까 뭐. 근데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역사는 선거의 공약으로서
변곡점이 생깁니다. 네네. 그렇지 않으면 이슈화도 되지 않고 약속으로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슈를 내는 것은 의제를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데 결국에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야 이거거든요. 그런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아니, 지금 이제 박영선 후보는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지원책들을 못했다. 그 돈이 남아 있는 돈이 1조 가까이 된다. 이 돈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누가 단일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권에서도 이 전략을 달리 짰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오세훈 후보가 됐다. 전략 있습니까? 오세훈 후보 인상이 확 안 좋아져요 지금 보니까. 예. 한번 웃고. 예, 한번 웃고. 예. 오세훈 후보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예. 먼저 이제 제기했던 이 내곡동 땅 문제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제안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오세훈 후보와의 선거는 백병전이 될 겁니다. 백병전이 되는데 이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지지층 끌어내기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집토끼가 얼만큼 나오느냐. 그렇죠. 여권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박영선 후보 공약 중에 21곳에 거점을 만들어서 네네. 압축독실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서울시장 선거 본연의 자세는 생활 정치예요. 서울 시민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 밀착형 공약들을 최대한 만들어가는 네. 그런 선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저는 대략 투표율을 예측해 보면 대략 한 57% 내외가 될 것이다. 보궐이 이렇게 나올까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 분석을 해보면 네. 선거 전에 당신은 이번 선거에 투표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꼭 투표하겠습니다랑 예, 가급적 투표하겠습니다라고 나와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총선이나 대선 같은 경우에는 꼭 투표하겠습니다 해서 10%를 빼면은 최종 투표율이 나오더라고요. 네.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꼭 투표하겠습니다 해서 15%를 빼면 기본적으로 최종 투표율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꼭 투표하겠습니다가 72%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15% 빼면은 대략 한 57%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해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맞출 수 있을지. 논리적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장순 소장님한테 여권에서 만약에 지금 중에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이 부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좀 방어가 또 되고 선거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부분은 오세훈 후보가 처음에 깔끔하게 해명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략 4차례 정도의 말을 바꿨더라고요. 해명을 낳고 네네. 또 해명을 낳고 이것은 안 좋아요. 국민들은 뭔가 있구나라고 딱 생각이 들고 공격하기 좋잖아요. 네. 36억 내곡동 이러니까 국민한테 먹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미리 이제 후보가 되면 이 부분부터 좀 잘 정리해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정말로 남자들은 처가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관심이 없습니까? 이 처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대범한 남자들은 그런 거 기억 못합니다. 그 쪼잔한 사람들만 기억하죠. 저는 친구가 처가한테 물려받은 땅도 관심이 가던데.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제가 먼저 예, 네. 알고 있어요? 몰랐다라는 것은 거짓말로 보여요.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2000년도에 국회의원 분이 재산 신고했을 때도 분명히 재산 신고를 했고 아무리 뭐 민주당이 잘 써먹는 것처럼 보좌관위에서 나는 몰라. 그렇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확인해요. 이거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관심이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좀 상황이 뭔가 좀 명확하지 않은 어떤 해명, 뭔가 좀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 저는 오히려 제 재산보다 처가 재산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 재산은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어디 갈 게 아니니까. 정답이네요. 제가 이상하나요? 정답이네요. 어디 갑니까? 내 명의로 돼 있는 게. 자, 여권 얘기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해찬 전 대표 최근에 등장했어요. 여러 방송이나 언론에 등장해서 지원을 하는지 모양새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전 대표 그만두고 일제 방송 같은 거 출연 안 했는데 요즘에 이제 시장서가 팽팽해져서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아마도 이해찬 대표 뭐 건강 많이 좋아진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절박함을 또 반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름가량 남았는데 여권의 전략 두 분한테만 한번 여쭤볼게요. 이해찬 대표 같은 분이 나오신 이유는 이겁니다. 여권도 위기다. 정권이 넘어간다. 서울시장 뺏기면. 그런 위기론을 저는 부채질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전략을 쓸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집토끼들의 결집을
유도하는 발언들을 이제 계속하고 계신 거고요. 하나 이제 저기 장 소장님하고 다른 것은 저는 투표율 문제는 상당히 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료가 남으니까 57%를 예상하셨어요? 저는 40%. 40%요? 예, 40% 보고 있습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예. 응답률이 상당히 낮아요. 더 문제인 것은 여권 지지층들의 응답률이 잘 안 잡혀요.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찬 대표가 여권 지지층들이 열심히 응답하고 투표장에 나오라 그런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하신 건데 저는 이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40% 초반 정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안 돼요? 57%라면서요? 네. 그 제가 정치권에 내려오는 명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아무리 조직 동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권 견제론이라는 바람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기 제가 맞으면 뭐 사주실 거예요? 소고기? 좋습니다. 저는 그냥 50% 예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57, 50, 40, 42라고 하십시오. 42.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이 기자님 또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저도 부대변인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좀 낮을 것으로 보거든요. 일단 여당에서 지금 되게 분위기가 안 좋은데 표정 관리하면서 내세우는 전략이 표면적으로는 우린 조직도 있고 정책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실 여권의 전략은 네거티브죠. 오세훈 내곡동, 박형준 LCT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이거 조금 얘기 별로 안 먹히는 것 같은데 왜 계속 주장해요? 그러면 하는 말이 지금 선거도 지금 선거인데 내년 대선이랑 지방선거도 다 고려해서 이렇게 미리 조금 깔아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직이 저는 뭐 바람 이기지 못하는 거 맞는데 통상 보궐선거가 지지율이 낮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지층이 심한 사람의 투표율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조금 지지층이 강한 사람들만 투표를 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여당은 우리가 서울시 조직 다 잡고 있다. 구청장도 24명이고 광역의원, 기초의원 다 여당이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결정적으로 선거 날에는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의 조직이냐, 야권의 바람이냐 이게 보름 정도 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정타가 될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